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비타민 D에 대한 상식과 남용하면 안 되는 이유, 또 비타민 D와 병행하면 좋은 약재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대부분은 가장 최근에 나온 골다공증 진료지침 2022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비타민 D가 왜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옆집 철수, 순자가 먹으라 해서 드시거나 그냥 종합 비타민제에 있어서 드시거나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비타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무엇일까요? 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많이 낮아진이죠. 이 골밀도라는 건요, 사춘기에 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급증을 하게 하고요. 20대에 보통 최고를 기록한 다음에 이후 점점 감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50세 이상 인구의 절반, 2명 중에 1명은 골감소, 골감소증 상태에 있어요. 이 골감소증이 무엇이냐면, 이 정상 상태가 있을 거고요. 골다공증 상태가 있겠죠? 그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골감소증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뭐 골절 위험이 한 1.7배 정도 높다는 것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이 오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골밀도를 잘 모른다, 골밀도가 건강한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골밀도 검사, 덱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비급여로 한 6만 5천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 골다공증, 이 왜 위험할까요? 네, 앞에 골감소증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골절 위험이 증가를 해요. 아무래도 뼈의 밀도가 낮아지면 쉽게 부러지겠죠. 근데 이 골절이 왜 위험하냐면 특히 이제 이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뼈가 쉽게 다시 안 만들어집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절이 일어나면 수술을 받으면 좋은데 뭐 경제적 여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면 침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지. 근데 이 침대 생활을 오래 하시게 되면요, 혈관 내에서 피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가서 폐, 혈관을 막아서 호흡 부전으로 많이 사망하십니다. 또 골절 당시에 이 뼈 안에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방이 이 혈관에 이렇게 누출이 되면서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이 이제 가장 큰 위험이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미관상의 문제겠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허리가 심하게 휘어 있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 골다공증이 있어서 이 뼈가 쉽게 변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특히 이제 이 여성의 경우 폐경 때문에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몸이 끊임없이 뼈를 만들고 부수고 있어요. 이 뼈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딱딱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정적인, 그러니까 고정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뼈를 끊임없이 만들고 부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균형이 유지가 돼야 이제 골밀도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있고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는데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이 블라스트, 얘는 뼈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만들어요. 얘는 부십니다.
부시는 세포예요.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끊임없이 얘가 같이 작용을 하면서 만들고 부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얘의 작용이 둔화가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의 작용이 강해지면서 어, 골밀도가 감소를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이 부시는 친구를 막아주는 얘가 이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기 전까지는 이 친구가 이거 부시는 얘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남자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 골다공증을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왜 먹냐? 이 부분을 또 봐야겠죠? 이 비타민 D라는 거는요, 콜레칼시페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비타민 D3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먹으면 그 자체로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한번 대사가 돼요. 이런 형태로 대사가 되고 신장에 가서 이제 활성화된 형태가 되는데 칼시트리올이라고 어, 활성화된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거잖아요. 칼슘을 흡수하는데 얘가 없으면 거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얘의 도움을 받아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까 뼈를 끊임없이 만들고 부신다고 했는데 이 뼈를 만드는 얘를 촉진을 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뼈를 만드는 얘도 촉진을 하는데 뼈를 부시는 얘도 촉진을 합니다. 이게 적당한 양이 있으면 얘가 더 우세해서 뼈를 만드는 게 더 활성화되는데 이게 너무 과량으로 드시게 되면 이제 얘가 더 우세해져 가지고 오히려 안 먹으니만 못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비타민제고 그 부작용이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적다 보니까 굉장히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의사분들도 실제로 이걸 많이 처방을 내리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이 결국 비타민 수치죠. 비타민 D 수치가 60이 넘어갔어요. 이게 진료 지침에 20나노그램 밀리리터 이상이면 이제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고 골다공증 치료 시에는 3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권장하고요. 이 이상을.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 50을 넘어가면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갔다는 건 뭐죠? 굉장히 많이 복용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타민 D를 드시고 또 뭐 처방까지 드시고 하다 보니까 남용되기 굉장히 쉬운 약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종합검진을 받으시면요. 거기에 이제 수치들이 막 나오죠. 거기서 이 수치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50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보시고, 이 50이 넘어갔다 하시면 비타민 D는 좀 줄이셔야겠죠? 줄이거나 아예 안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간당간당 하신다 하면 역시 줄이셔야 되고, 어쨌든 이 50을 넘지 않도록 잘 확인하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잘 모르시겠지만 꼭 그 예방을 위해서는 확인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영상을 찍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는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여기 보면 에스트로겐이 뼈를 그 파괴하는 얘를 좀 막아줬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도 여기 이제 뼈를 부시는 친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이제 진료 지침은 아닌데요. 진료 지침은 이제 직접 치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비타민 D는
알렌드로네이트와 적절히 병행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 알렌드로네이트가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일종이거든요. 큰 범주가 비스포스포네이트고 구체적인 약제 이름이 알렌드로네이트인데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방금 말씀드린 알렌드로네이트, 또 리젠드로네이트가 대표적인데 이 드로네이트로 끝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진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뜨거운 친구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 개원하신 정형외과 선생님들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다. 그리고 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 다 좋은데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궤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평상시에 궤양이 많이 걸리셨던 분들이나 궤양이라면 이제 위궤양, 식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들이요. 이 궤양을 평상시에 좀 많이 알았던 분들이나 또는 소형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하죠. 이부브로펜 이런 것들이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의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 약을 복용했을 때 턱벽에서나 비정형 대퇴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만은 10만 명당 10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긴 한데 어쨌거나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의 부작용이 특히 이제 장기 복용을 하면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년 복용 후 5년 휴지기를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이 혹시 골밀도 검사를 해보실 분들은 의사 선생님 모르시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좋다고 언급을 드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비급여입니다. 골다공증이 없으면 비급여로 드셔야 돼요. 그런데 여유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라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